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서 막 모니터 불빛에만 의지해서 쏟아지는 암호화된 코드들을 순식간에 해독해내는 천재 해커들.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보셨죠? 네, 아주 단골 소재죠. 막 키보드 다다다닥 치면서 들어왔어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해킹 방어 대회, 우리가 흔히 CTF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대회의 결과표를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한국 화이트 해커들 실력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압도적이잖아요. 한국의 천재 해커들이 세계 무대를 완전히 휩쓸고 있거든요. 아무도 찾지 못한 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방어막을 뚫어내는 걸 보면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기술력 하나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이런 기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와, 저런 천재적인 기술력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들이 창업해서 만드는 보안 제품은 단숨에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구나. 네, 뭐 금당 유니콘 기업 되고 데카콘 기업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아주 당연해 보이는 믿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술력이 압도적인데 전 세계 해킹 대회를 제패할 정도인데 어째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스케일업에서 이토록 고전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 한국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거대한 글로벌 보안 기업을 보지 못한 걸까요? 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미스터리입니다. 한국 보안산업 생태계 이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 그리고 천재 해커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뭐 단순히 특정 기업들을 깎아내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오히려 특정한 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그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생존을 위한 선택이 어떻게 훗날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되는지 일종의 생태계 해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두 가지 성장 모델이 있거든요. 네, 영업과 규제 주도 방식, 그리고 사용자와 작업 흐름 주도 방식이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비교해 볼 거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 AI 기술이 이 천재 해커들에게 어떤 잔혹한 생존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업계를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되게 뼈 때리는 명제로 통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킹 대회를 우승하는 것, 취약점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팔리는 보안 솔루션을 잘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역량이다. 그 문장이 오늘 논의의 핵심을 관통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뛰어난 연구자나 천재적인 해커가 당연히 훌륭한 비즈니스맨이나 제품 설계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취약점을 잘 찾으니까 그걸 막는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최고로 잘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간극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티오리라는 기업입니다. 아, 티오리. 이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잖아요.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 대회인 데프콘에서 무려 8번이나 우승한 그 전설적인 팀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16년에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인 오스틴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 화려한 명성에 걸맞게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까지 유치했습니다. 230억이요? 와,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아,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완벽한 글로벌 창업 스토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글로벌 기업의 궤적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무대와 실체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실제 지표를 보면요. 티오리의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 약 100명 중 90명이 한국에 있어요. 대표이사 역시 주로 서울에 머물고 있고요. 잠깐만요. 직원의 90%가 한국에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매출 구조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긴 한 건가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법인의 매출이 약 125억 원에 기록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 법인의 매출이 티오리 전체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 미국 본사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렇죠.
껍데기만 미국에 있고 실제 돈을 벌고 조직이 굴러가는 무게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로컬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 해외에서 창업했다는 건 그냥 마케팅이나 투자를 받기 위한 아주 훌륭한 스토리였을 뿐이고 실제 비즈니스의 본질은 철저히 한국화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230억 원을 투자받은 글로벌 보안 스타트업의 실체가 사실상 한국 내수 기업이었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비단 티오리만의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다른 유명한 해커 출신 스타트업들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천재 해커 혹은 화이트햇 마케팅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다른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틸리언이나 엔키 같은 사례를 봐도 구조적으로 놀라울 만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 스틸리언이랑 엔키도요? 네, 스틸리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2024년 기준 총 매출이 약 98억 원 정도인데요. 이들이 자랑하는 주력 보안 솔루션인 앱스트의 매출 비중은 고작 19%에 불과합니다. 진짜요? 아니, 보안 솔루션 회사가 자기들 소프트웨어로 버는 돈이 19%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80%가 넘는 매출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보안 컨설팅이나 모의 해킹, 취약점 진단 같은 철저한 인력 기반의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아, 사람이 직접 투입돼서 해주는 서비스요? 네, 고객사 명단을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왜 고착화되었는지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매출 1위 고액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즉 키사로 17%를 차지하고요. 2위가 국가기관인 미래과학아카데미로 13%를 차지합니다. 결국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네요. 엔키의 상황도 비슷해요. 미래과학 아카데미가 34%, LG U+가 30%로 단 두 곳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합니다. 극심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요 매입처로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조금 더 쪼개서 볼까요? 대학 산학협력단이 매입처로 등장한다는 건 회사가 자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제품을 개발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 연구 과제나 용역을 수주해서 그냥 연구 인력을 외주화하는 구조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약간 이런 상황 같아요. 비율 하나 해볼게요. 네, 들어보죠. 이 해커 출신 창업자들은 F1 레이싱 대회에서 압도적인 드라이빙 스킬로 우승을 휩쓴 세계 최고의 카레이서들인 겁니다. 아, 베스트 드라이버들이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과 대중은 기대를 한 거예요. 와, 저 팀이 자동차를 직접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완벽한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수백억 원을 투자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기대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은 거대한 공장을 세워서 전 세계에 팔 표준화된 자동차를 찍어내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뭘 하고 있었나요? 여전히 한국에 있는 돈 많은 VIP 고객이나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고 그들의 차고로 직접 달려가서 차를 맞춤형으로 튜닝해주거나 우리 차 안전한지 한번 몰아봐 주세요 하면 대신 운전해주고 보고서 써주는 그런 맞춤형 인력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경주형 차를 기가 막히게 모는 기술이랑 획일화된 공정을 거쳐서 글로벌 표준 제품을 양산하는 건 아예 뇌를 쓰는 방식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네, 그 F1 비유가 현재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고 출장 튜닝 서비스만 띄고 있는 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이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글로벌 제품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놔두고 로컬 서비스라는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제품을 만들 줄 몰라서 혹은 사업 감각이 없어서 일부러 안 만든 걸까요? 에이,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다들 엄청 똑똑한 천재들인데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 해답은 한국 사이버 보안 산업 생태계 특유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영역이 참 독특한 게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네, 보안이라는 게 눈에 띄지 않아야 정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해킹 사고가 터지면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막대한 금전적, 사회적 책임 문제가 뒤따릅니다. 책임 문제.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보안을 완벽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독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분산하고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군요. 나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 이런 명분이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면피성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면피성 규제 대응이요? 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보안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지갑을 안 열어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보안 인증을 통과했는가, 과거 정부기관 납품 레퍼런스가 있는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결국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사고가 터졌을 때 즉각 우리 사무실로 달려와서 밤을 새워줄 수 있는 끈끈한 인력 투입이 가능한가? 얼굴 보고 바로 대응해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요소들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해커들이 모인 스타트업이라도 결국에는 그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과 규제 서류 작업에 맞춰서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용역 컨설팅 회사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와, 결국 시장 생태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 진화했다는 거네요. 생존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적응이었죠. 문제는 이 납품 구조에 한번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확장성의 생명인 제품 개발보다는 한정된 인력을 쪼개서 당장 눈앞에 프로젝트를 쳐내는 데 급급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들어가야 할 보고서가 산더미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체질 자체가 서비스업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순간 국경을 넘는 글로벌 스케일업과는 영영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순간 한국의 그 복잡한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무원들이랑 쌓아둔 끈끈한 인맥 네트워크도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파는 비즈니스는 결코 소프트웨어처럼 폭발적으로 스케일업할 수가 없어요. 매출을 2배로 늘리려면 직원을 2배로 뽑아야 하는 구조니까요. 한계가 명확하죠. 자, 그렇다면 이 답답한 로컬 시장의 함정, 그러니까 납품 구조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애초부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도구들은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킹 대회를 우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시장을 장악한 방식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안 업계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부르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메타스플로잇이나 버프 스위트, 칼리 리눅스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이 걷는 궤적은 한국 스타트업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이 도구들은 출발점부터가 특이했어요. 어느 특정 국가의 복잡한 정부 규제나 조달청의 납품 구조에 맞춘 팔기 위한 제품으로 기획되지가 않았습니다. 납품을 목적으로 서류를 꾸민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대신 그들은 전 세계 보안 실무자들, 그 현장에 있는 해커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 취약점을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지루함, 그 반복적인 작업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만든 쓰이기 위한 도구로 출발을 한 거죠. 아, 실무자들이 편하게 쓰라고 만든 도구였군요. 그렇죠. 실무자들의 작업 흐름, 워크플로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니까 전 세계 보안 담당자들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 도구들부터 켜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네요. 네, 그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업계의 글로벌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즈니스는 그냥 그 압도적인 사용자 생태계 위에다가 결제 모델을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팔려고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쓰라고 만들었더니 자연스럽게 팔렸다. 와, 이거 엄청난 차이네요. 특정 정부 결제권자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써준 게 아니라 실무자들의 그 답답함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준 거군요. 맞습니다. 접근 방식이 아예 달랐죠. 이번엔 제가 옷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보안회사들은 돈 많고 까다로운 고객 한 명 한 명의 특이한 체형이나 국가가 정해놓은 엄격한 복장 규정에 맞춰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치수를 재고 수제 정장을 지어주는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수제 정장이요. 네. 물론 그 재단사들의 기술력은 데프콘 우승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최고급이겠죠. 하지만 글로벌 스케일업을 이뤄낸 메타스플로잇 같은 기업들은 수제 정장을 파는 대신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단사든 쓸 수밖에 없는 아주 혁신적인 최고급 자동 재봉틀을 발견해서 세상에 쫙 뿌린 셈이군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수제 정장 가게는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잘 만들어도 매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인이 직접 제어하니까요. 하지만 재봉틀 회사는 전 세계 의료 생태계 자체를 그냥 지배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 맞네요. 문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함정은 지리적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미국으로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무대만 해외로 옮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한국의 SE웍스라는 기업입니다. 아, SE웍스 들어봤습니다. 네, 이들이 모바일의 보안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아주 당찬 진출을 선언했었죠. 그런데 이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에 재봉틀이 되었을까요? 전문가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현재 이들은 외부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인 드라타와 자사의 보안 도구를 묶어서 SOC2라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패키지를 팔고 있습니다. 와, 그건 솔직히 좀 충격적이네요. 무대만 한국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실무자의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구매 결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그냥 구부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패턴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장소만 미국으로 바뀌었지 여전히 수제 정장을 팔고 있는 셈이죠. 아, 진짜 그러네요. 네, 이 지점이 기업의 DNA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품을 기획하는 첫 단계에서 기준점을 고객의 예상과 계약, 규제에 두면 회사는 필연적으로 서비스와 납품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반면에 기준점을 사용자의 반복적인 작업 흐름과 고충에 두면 그것은 글로벌 제품과 표준으로 성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국의 천재 해커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글로벌 진출에 고전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방향 설정이 문제였군요. 네, 애초에 어떤 시장에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는가 그 문제 정의 자체가 규제 대응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확장 불가능한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와, 타겟팅의 근본적인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 두 갈래길이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아주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네,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죠. 바야흐로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 자료의 후반부를 보니까 솔직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AI가 이 낡고 견고했던 로컬 시장의 안방문을 아주 빠르고 폭력적으로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글로벌 보안 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거대한 위협 혹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엑스보우라는 기업입니다. 엑스보우요? 네, 2024년에 창업한 이 회사는 기존처럼 사람이 일일이 시스템을 두드려보는 방식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해보는 자율 침투 테스트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AI가 알아서 해킹을 해본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들의 자본력이에요. 단 1년 만에 무려 약 3,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조달했습니다. 3,200억 원이요? 아까 티오리가 230억 원 투자받았다고 했잖아요. 누적 투자금의 무려 14배가 넘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플랫폼 통합 계약까지 맺으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까지 탄탄하다는 거네요.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 그냥 해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이었다면 엑스보우는 보안 실무자들이 몇 주에 걸쳐서 해야 할 취약점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AI가 대체해버리는 실무자 대체 도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걸릴 일을 몇 분만 해요? 와...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천재 해커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시스템의 문고리를 동시에 막 돌려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듣기만 해도 진짜 압도적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엑스보우가 자신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첫 번째 타겟 거점으로 바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을 간파한 걸까요? 네, 한국인 지사장까지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이건 티오리나 스틸리언 같은 한국의 천재 해커들이 정부 공공기관 납품하면서 안주하고 있던 바로 그 로컬 안방으로 핵폭탄을 들고 직접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전면전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아무리 엑스보우의 AI 기술이 뛰어나고 3,200억 원이나 있다고 한들 앞서 전문가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국 보안 시장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이고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인증,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끈끈한 신뢰, 즉 엔지니어가 직접 얼굴 비추는 인력 투입이 핵심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분석했었죠. 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한국 특유의 깐깐한 컴플라이언스 기준, 이나 막 엑셀 수백 장짜리 서류 작업 장벽,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쇄국 정책처럼 닫혀있는 한국의 규제라는 방어막이 오히려 로컬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지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역사적인 기술의 흐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언급했던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글로벌 도구들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어떤 압도적인 도구가 실무자들의 일상적인 작업 흐름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원가를 막 100분의 1로 낮춰버리고 효율을 100배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이 그렇게 나면 흔들리긴 하겠죠. 처음에는 규제가 기술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진 글로벌 기술에 맞춰서 시장의 표준과 규제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규제 방어벽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효용성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결국 댐이 무너지듯이 싹 다 뚫려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3,200억 원의 자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 그리고 인난 해커 수백 명의 몫을 단숨에 해내는 AI의 생산성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존처럼 특정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막 인력을 갈아넣고 비싼 인건비를 청구하던 로컬 회사들은 이런 근본적인 원가 경쟁과 효율성 싸움에서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들어온 거네요. 실제로 티오리 역시 단순 컨설팅을 넘어서 자사 솔루션을 런칭하면서 변화를 시도했거든요. 시도를 했군요. 네, 하지만 결국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실제 고객사 도입 현장에서 엑스보호와 직접적인 비교 평가를 당하면서 밀려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참 잔혹한 현실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아주 명확하고도 차가운 현실은 이겁니다.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해킹 대회를 휩쓰는 천재성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기술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음부터 누구의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장 선택에 있었습니다. 물론 창업 초기에는 당장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 주려면 한국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규제 서류 챙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박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네, 그 현실적인 선택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어요. 생존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단기적인 생존 방식이 결국 회사의 체질을 용역 납품업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린 거네요. 네, 기술이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인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계 최고의 해커들이 모인 스타트업들의 화려한 이면,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오늘 퇴근길에 혹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만약 엑스보우 같은 압도적인 자본력의 AI 도구들이 해킹이나 취약점 분석이라는 보안의 기술적 영역을 완벽하게 글로벌 표준화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대체되는 거겠죠? 한국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들에게 남은 유일한 밥그릇이자 방어막은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그들이 귀찮아하고 뛰어넘고 싶어 했던 복잡하고 폐쇄적인 한국 정부의 규제 서류 장벽뿐일지도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다면 10년 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이 천재 해커들의 회사는 과연 혁신적인 글로벌 보안 기술 기업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미국의 AI가 1분 만에 뱉어낸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국 공공기관의 엑셀 양식에 맞춰서 보기 좋게 서류만 꾸며주는 규제 대행 컨설팅 펌으로 전락해버릴까요? 와, 정말 무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조직은,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서 사용자의 진짜 고충을 해결하는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결제권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면피성 납품 서류에 매몰되어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뼈아프지만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모니터 뒤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날카롭게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던 천재들의 기술력이 이제는 생존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흐릿한 비즈니스 생태계 한가운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